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파트 4. 자존감이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쥐의 아내 이야기. 나무 전문가들은 나이테만 보고도 그 나무의 과거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풍부했던 해와 가물었던 해가 나이테에 잘 나타난다고 한다. 바람이 많았던 해도 나이테가 보여준다. 자존감도 나이테처럼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나타낸다. 불행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은 자존감이 빈약하다. 대인관계나 성격에서 이런 낮은 자존감이 드러난다. 일부에서 소개한 남편 쥐의 아내는 열등감이 있는 남편과 살면서 늘 불안하고 초조했다. 남편의 감정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에게 다른 사람의 기분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기분만 중요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했다. 기분 좋게 외식을 하다가도 아이가 투정을 부리면 남편은 식사 도중에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이에게 심한 매질을 했다. 식탁에 전날 먹었던 반찬을 다시 올렸다는 이유로, 수저에 물기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다 준 가방을 친정 동생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졌다. 어느 날은 대낮에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홀대하고 무시했다면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골프채를 휘두르기도 했다. 남편 쥐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회사에서 완벽하고 빈틈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는 회사 일뿐 아니라 집안일에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도하려 했다. 집과 자동차는 물론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커다란 피아노, 그림 액자, 하다못해 커피잔이나 식기도 자신이 직접 골라야 직성이 풀렸다. 아내가 물건을 살 때나 아이 학습지를 고를 때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쥐는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반듯하고 정확하게 놓여 있어야 했다. 테이블에는 신문의 네 귀퉁이가 반듯하게 접혀 놓여 있어야 하고 신발장의 신발조차 모두 제 칸에 제대로 놓여 있어야 안심하는 것 같았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했다. 예컨대 신발이 제 칸에 있지 않고 다른 칸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욕설은커녕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는 점잖은 사람으로 변했다. 마치 카멜레온 같다고 했다.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쥐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경을 썼다. 남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자상했다. 그래서 그는 회사에서 항상 인기가 높았다.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결혼하고픈 남성의 모델이었다. 아내는 회사 여직원들로부터 사모님은 행복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쥐의 아내는 어이없고 씁쓸했다. 정신질환자들은 열등감이 심하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잘 걸린다. 의처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사회공포증에도 잘 걸린다. 자존감이 인격이라는 건물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외형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충격을 받으면 쉽게 무너진다. 이때 정신질환이 발병한다. 낮은 자존감으로 환청이 심했던 청년.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을 제이라 하자. 제이는 30살 된 청년인데 환청이 심했다. 남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자기만 듣는 것을 환청이라 한다. 발병한 지 5년이 넘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착하고 똑똑했는데 이제는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말하며 울었다. 환청의 내용이 낮은 자존감을 보여주었다. 환청은 아주 친한 친구가 그를 욕하는 소리였다. 친구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제이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끊어버렸다. 친구가 야속했다. 직장도 없이 놀고 있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환청이 나타났다. 그 후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도 이런 환청이 자주 재발했는데 친구에게 실망했을 때마다 심했다. 치료를 받기 전에 제이는 이 환청을 실제로 친구가 말하는 것으로 들었다. 그러나 정신치료를 받으며 그것이 환청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의 말을 많이 들어주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집에서는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교수님을 만나면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그동안 살면서 경험한 일이나 떠오른 생각을 일기처럼 써오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 그는 나에게 올 때마다 존경하는 이무석 교수님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써왔다. 나는 그에게 직접 읽도록 했다. 편지 속에서 나는 그의 인생을 볼 수 있었고 슬픔과 좌절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개인적인 궁금증도 이해했다.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평생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지요? 교회 청년부에서 참 친절한 자매를 만났어요. 나 같은 놈도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가 편지를 다 읽고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대화했다. 그의 의학적 궁금증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했지만 그 외엔 주로 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방식의 대화를 나눴다. 한 인간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어하는 제2의 애타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치료를 시작한 지 5년이 경과했을 때 그는 많이 좋아졌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유단자가 되었고 한학을 공부해서 남들에게 논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봉사활동도 했다. 약의 복용량도 초기보다 거의 10분의 1로 줄었다. 치료 초기에는 약 먹기를 완강히 거부했던 그가 시간이 흐르자 약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지금은 내가 약을 줄일 때마다 교수님 약 줄이지 마세요. 재발이 두려워요. 라고 걱정한다. 그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약을 정신 건강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안정된 직장을 잡을 때쯤 그와 상의해서 약을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나는 그에게 별로 해준 게 없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늘 감사한다. 자기에게 시간을 내주고 자기 말을 들어주는 내가 고맙다고 했다. 나를 만나면서 자신도 나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 같다. 그리고 자기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어느 날 그가 밝은 표정으로 어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내가 먼저 전화하는 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 어제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를 아주 반갑게 받더라고요. 뜻밖이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 환청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기뻤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먼저 전화하지 못한다. 속으로, 상상 속으로 무시당하고 화만 낼 뿐이었다. 이런 상상이 환청을 만든다. 정신분석에서는 투사의 방어기제가 동원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마음의 벽을 깨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의 치료가 어렵다. 그런데 자존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는 이 마음의 벽을 깨고 나와 친구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전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비단 제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의 실존적 숙제이다. 모든 인간의 고통이며 정신질환의 원인이다. 의사가 될 때 반드시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첫째 계명은 환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계명을 정신치료에 적용한다. 환자를 만날 때 환자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말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만난다. 환자를 한 인간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환자들은 지나치게 자기 비하적이다. 이런 자기 평가 방식을 깨닫고 바꾸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과제이다. 환자들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을 해놓고도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자신을 깎아내린다. 어려운 취직시험에 합격한 청년이 뜻밖에도 재수가 좋아서 붙은 거예요. 친구는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갔는걸요. 라고 한다든지 3개월 만에 체중을 5kg이나 빼고 날씬해진 여성이 기뻐하기는커녕 아직 멀었어요. 금방 또 뚱뚱해질 건데요. 뭘 하고 비관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부정적 사고방식 자체를 이해하고 고칠 필요가 있다. 한 부인은 누군가 옷이 참 예쁘네요 라고 칭찬하면 당황하여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싼 싸구려 옷이에요. 벌써 산 지 2년이 넘은 건데요. 라고 옷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 그런데 정신치료를 받은 후 그녀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했다. 누군가 자기를 칭찬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상대도 좋아하고 자신의 기분도 좋아졌다고 했다. 상대방의 칭찬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자존감이 높아진 증거이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정신도 건강해진다. 의처증은 열등감 때문에 생긴다. 30대의 두 아이를 가진 주부가 남편의 의처증 문제로 나를 찾아왔다. 남편이 저를 의심합니다. 제가 장로님과 불륜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밤마다 사실대로 고백하라고 다그칩니다. 요즘 폭행까지 합니다. 저는 이런 남편이 무섭습니다. 사실 남편은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신혼 초부터 유난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TV 탤런트를 보고 잘생겼다고 말하면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애정이 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한 달 전 구역예배 때 발생했습니다. 제가 구역예배에 늦었습니다. 남편은 미리 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쪽 목사님 곁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문 바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거기에 장로님이 앉아 계셨어요. 예배 중 장로님과 저는 찬송가도 같이 보고 성경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남편은 저와 장로님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참으로 불쾌하고 어처구니 없는 의심들을 쏟아놓았습니다. 밤마다 따지고 다그쳤습니다. 이렇게 시달리던 어느 날 남편이 울면서 내게 애원하듯이 모든 걸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그냥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정해버리며 남편이 수그러들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써주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그 각서를 양말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인의 남편은 의처증이었다. 의처증은 하나의 정신질환이다.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의처증 환자들은 신앙처럼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은 아무도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할 리 없어 라는 믿음이다. 어린 시절이 불행했던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에 잘 빠진다. 자기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도 자기를 사랑할 리 없다고 믿는다. 아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은 저건 위선이다. 진짜 마음은 딴 놈에게 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의처증도 그 정도가 다양하다. 끈질기고 심한 것부터 비교적 쉽게 빠져나오는 가벼운 의처증도 있다. 우선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다른 정신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들이 절대로 정신과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정신과에 함께 가느냐가 문제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부인은 한 가지 실수를 했다. 남편의 의심을 사실로 인정해 준 것이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남편의 의심을 사실로 증명해주면 치료는 더 어려워진다. 의처증 환자의 부인들은 되도록이면 남편과 함께 보내주는 것이 좋다. 모임에도 함께 나가고 취미생활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편을 존중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좋다. 당신은 참 좋은 아빠예요. 당신은 식성이 까다롭지 않아서 고마워요. 당신이 웃을 때 얼마나 멋진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선 집중이 두려운 사회 공포증. 사범대학에 다니는 여대생이 정신과에 찾아왔다. K양이라고 하자. K양은 교생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떨려서 학생들 앞에 설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소심한 성격이었다. 평소에도 대중 앞에 서기만 하면, 아니 그런 상황을 상상만 해도 공포증이 일어난다고 했다. 가슴이 박막이질 치고 숨이 가빠지고 진땀이 나고 강의 시간에 교수님의 질문을 받을 때도 이 학생은 당황해서 정신이 가물가물해진다고 한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라고 했다. 교수님의 질문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학생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모아진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운 것이었다. 며칠 전에는 시내버스를 탔는데 승객들의 시선이 갑자기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견딜 수 없이 불안해서 그냥 내리고 싶었다. 그 후로는 시내버스 타기도 두렵다고 했다. 그렇다고 K양의 외모가 흉하거나 무슨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얼굴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있고 성적도 좋은 편이어서 교수들의 인정도 받고 있었다. 저를 아는 사람들 중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어요. 저는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고 어릴 때는 부모님의 눈밖에 날까봐 초조했지요. 다음 달이면 교생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큰 걱정이에요. 잠이 안 와요. 라고 호소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정신의학에서는 사회공포증이라고 부른다. 대중 앞에 서기를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뇌에 무슨 이상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에서 숨어있는 어떤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이런 심리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경험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약 1%가 K양 같은 사회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과 외래 환자의 3%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볼 때 약 50만 명이 사회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지 않은 숫자다. 대중 앞에 노출되었을 때 왜 공포증을 느끼게 될까? 환자들의 생각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분명히 실수할 거야. 그러면 나는 못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무시하겠지.
그 창피함과 모욕감을 나는 견딜 수 없어. 그리고 내게 실망한 사람들은 나를 떠나버릴 텐데 버림받은 내 몰골은 얼마나 비참하고 볼썽사나울까. 그러나 이것은 상상일 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상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있는 노이로제 상태인 것이다. 사회공포증에 빠진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혼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악전고투하거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많은 환자들이 정신치료, 인지행동요법, 약물요법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공포증이 잘 온다. 착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열등감이 심한 이들이 많다. 사회공포증은 마음에 숨어있는 아이가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버림받을까봐, 못난이라고 비난받을까봐, 무능하다고 무시당할까봐 겁을 먹고 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 억울한 것은 자신의 실제 능력보다 훨씬 무능하고 추하게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겁먹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나는 나일 뿐이야. 너무 잘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 너무 작아지지 말자.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 주어야 한다.